왜 그렇게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정말 열불 터질 때가 많아요. 굳이 이곳에서 듣는 사연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고부 갈등을 보면서 저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싶네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겐 고부 갈등이란 일은 절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러들어온 돌이 문제였네요. 꼭 못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나서서 폐악질을 하다 제 발등을 찍는 듯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제 발등 찍은 그 사연을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별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일 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5살이 되기도 전에 엄마를 잃다 보니 저에게 엄마 기억이라곤 사진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 한 장면밖에 없었죠. 그마저도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엄마를 그리워했다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아빠는 엄마 없이 자란 저를 안쓰러워하셨고 오히려 저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어요. 젊은 나이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안타까웠는지 주위 사람은 많은 혼사 자리를 권했지만 아빠는 결국 저를 위해서 모두 다 거절하셨죠. 그리고 어린 딸을 위해 일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옮기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갖은 노력으로 절 챙기시며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침밥, 저녁밥 한번 빠뜨리지 않으셨던 아빠였습니다. 혼자인 제가 외로워할까 싶어 몇 끼 식사도 같이 해주셨던 아빠였죠. 그런 아빠의 노력을 알았기에 저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또 그 시절 학생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나요. 그래서 편부모라는 이유로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전 아빠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어느 부모보다 저를 위해 희생하신 아빠를 위해서 제가 편부모 밑에서 자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리워했지만 말이죠. 특별한 날이면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때면 저는 항상 마음이 아파왔지만 아빠 앞에서 표현할 수 없어 항상 홀로 그 마음을 삼키곤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좋은 성적을 받았던 저는 무난하게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취업까지 성공해 막힘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사한 첫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던 남편은 제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고 제가 남편의 일을 인수인계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무서운 얼굴에 사무적으로 업무 이야기만 해서 몰랐는데 인수인계를 하며 알게 된 명준 씨는 여자에게 숫기가 없는 성격이었을 뿐 얼굴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자상한 성격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아빠처럼 말이죠. 저희 아빠도 얼굴 한가득 있는 수염 자국과 각진 얼굴에서 나오는 느낌 때문에 종종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닐 때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으시곤 했죠. 하지만 저희 아빠는 집에 들어오는 무당벌레도 쉽게 죽이지 못하는 마음 여린 성격이시거든요. 그런 아빠와 비슷한 모습 때문인지 저는 그 사람이 좋아졌고 남편이 이직을 하고 나서도 업무를 핑계대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준 씨는 연애에 있어서도 눈치가 없던 편이라 처음에는 저희 관심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제가 연락을 하는 이유도 모두 업무 관련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에서 을은 저였고 저는 눈치 없는 명준 씨 때문에 속만 태웠죠. 결국은 제가 대놓고 쫓아다니며 제 마음을 표시했고 명준 씨는 제 적극적인 모습에 반해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았던지라 곱게 키운 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걱정되셨던 아빠는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고 마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똑 닮은 성격의 명준 씨를 보시고는 단번에 마음에 쏙 들어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빠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명준 씨와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며 다툼 한 번 없이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때 명준 씨 부모님께서 먼저 상견례를 제의하셨고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시라 양가 모두 편안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고 이렇다 할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절 참 예뻐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 손길 없이 자란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시던 어머님께서 절 특별하게 대해주셨죠. 나는 우리 주희가 내 딸처럼 느껴진다. 나도 부모님을 일찍 잃었기에 너희 어린 시절 일들이 남일 같지 않구나. 네가 꼭 내가 낳은 내 딸 같아. 이제부터 주희 네가 내 딸 하자. 너도 나한테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알았지? 저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어머님께서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으시고 할머님 손에 자라셨기에 저의 유년 시절의 아픔을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과 저는 정말 친모녀 사이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안타깝고 공감되시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어머님도 자식이 아들 둘밖에 없으셔서 항상 저 같은 딸이 필요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만나기 전까지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기에 절 친딸처럼 생각하시는 어머님을 정말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고부관계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다니던 어머님과 저를 오히려 아버님과 남편이 질투할 만큼 서로를 챙겼죠. 시집을 가면서 혹시나 시어머니가 저를 나쁘게 보시지 않을까, 시집살이가 있지 않을까 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저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고부 갈등이라는 얘기는 제게 먼 이야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머니 사랑을 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님께서 이유 없이 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며 다른 노인분들처럼 살이 빠지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같이 지내시는 아버님은 매일 보셔서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빠르게 말라가는 어머님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급히 찾아간 병원에서 결국 어머니가 췌장암 3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한다고 말할 만큼 어머님을 잘 챙겨드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었을 암 증상들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맞았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아픈 어머님을 치료하고자 노력했고 무엇보다 자책이 심했던 저는 어머님의 치료를 돕고자 회사를 휴직을 하고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어머님과 같은 기수의 췌장암이셨던 분들도 생존해 계시고 그에 관한 투병 후기들도 올려주셨기에 저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건강에 좋다는 편백나무 쉼터도 가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사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다면 해야 했고 효과만 있다면 제 허벅다리살이라도 떼다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절실하게 어머님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신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제게 정말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어머니와 지내는 동안에는 친정엄마가 살아계시는 다른 여자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늘 같이 해주셨던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엄마를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보낸 저는 그 이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힘든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하셨던 어머님이셨기에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힘든 그 시간을
어머님 유언처럼 가족들이 똘똘 뭉쳐 슬픔을 나누며 극복하려 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잘 살펴보면서 서로에게 기대며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불러 모았다. 그래, 니들 엄마 떠난 지 벌써 시간도 꽤 지났지. 그동안 다들 힘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냐. 사실 내가 표현은 안 했어도 네 엄마를 잃고 엄청나게 힘들었다. 아무리 니들이 챙겨준다고 해도 어디 내 마누라만큼 챙겨주겠냐. 그리고 니들도 이제 각자 가족 꾸리고 바빠지면 나는 골방 노인네 취급당할 게 뻔한데 나이만 먹어가는 이 와중에 네 엄마 없으니 내가 딱 죽겠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만 챙겨주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응? 내 서두가 길었는데 결론만 말아봐. 아버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내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랑 지내고 싶으니 아예 정식으로 식도 올리려고 한다. 너네도 만나보면 대화도 잘 통하고 착한 여자라서 좋아라 할 거다. 초등학생 때는 어린애도 있으니 니네가 친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고 한 2-3주 뒤에 자리를 만들 테니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뇨. 물론 아버지도 힘들고 외로우신 거 알지만 그만큼 저희가 자주 찾아뵙잖아요. 아니, 어머니 생각하셔도 그러시면 안 되죠. 다들 조용히 안 해? 그래서 너네가 내 외로운 것까지 해결해주냐? 응? 아니, 내가 이 나이까지 먹고 아들 놈들 허락까지 받아야 돼? 내가 너 결혼할 때 언제 한번 반대한 적 있냐? 아버지 행복을 바라주지 못할 망정 반대를 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응?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그 사람이랑 치골릴 테니 그렇게만 알아라. 아버님은 어머님을 잃으신 지 1년이 채 안 된 사이 다른 여성분과 재혼을 하시겠다며 자식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저 역시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전부 다 틀리신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잘 챙겨드린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옆에 계실 만큼은 아닐 것이고 아버님께서도 당연히 새로운 분을 만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들 모두 어머님을 마음에서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애 선언도 아닌 무려 재혼이라니.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아버님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긍하긴 힘들었죠. 거기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새로 만나는 여성분과 만나온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재혼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부탁까지 드려도 한 발자국도 양보 안 하시는 아버님의 강경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억지로 새 시어머니와 어린 신우를 만나며 어색한 첫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리신 아버님과 다르게 걱정과 불만을 가졌던 가족들은 새어머님과의 식사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어린 새어머님과 한참 어린 신우의 나이도 불편했죠. 아무리 많아봐야 저보다 10살 정도 많을 것만 같았던 새어머님은 어색하고 불편할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듯 저희 모두들 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의 소개로 서로 첫인사를 나누고 난 뒤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다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그러다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파우더룸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새어머님께서 화장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첫째 며느님은 보기도 전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 이제 가족들 편한 사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왔다. 보자마자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괜히 기분이 나쁘네. 네? 아, 제가 변변한 옷이 없어서요.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입던 정장이면 예의는 차린다 싶어서 차려입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 처음 보는 자리에 검은색 옷을 입고 오니까 누구 초상 치르러 왔나 싶어서 그랬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우리 며느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내가 조심해야겠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여차하다가 말 잘못했다가는 잡아먹겠어. 방금 전 자신을 환대하지 않은 자리가 불편하셨던 건지, 아니면 처음 뵙는 자리에 제가 입은 옷이 정말로 화장실까지 쫓아올 정도로 기분이 나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 굳이 저를 따라와 따로 핀잔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자리가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새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분과의 자리라 나쁜 마음 없이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도 싶었지만 지금도 아버님 재혼 문제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 굳이 저까지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죠. 아버님은 상견례를 하고 나면 자식들 마음이 돌아설 거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도련님은 아버님께서 결혼식 입장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재혼에 대해서 설득시켜 보았죠. 하지만 별 수 없었고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도 노력했지만 먼저 떠나신 어머님이 불쌍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일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제가 뭐라고 시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 수도 없었죠. 그래서 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제 계획과 달리 아버님께서 먼저 저에게 새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달라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재혼 일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 부탁마저 거절하면 아버님이 또 자식들에게 무슨 악담을 하실까 싶어 거절도 할 수 없이 결국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꼼짝없이 시댁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죠. 아버님께서는 며느리인 저와 시어머니를 가깝게 만들고 싶어 대놓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고부관계의 어색한 사이인 저희가 가까워질 만한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식구들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아버님이 워낙 털털하신 성격이시고 음식 같은 경우도 가리시는 게 없으신데 몇 가지 유독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옆에서 계시면서 자주 해주시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뭐? 좋아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치애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 아시면 좋을 듯 해서. 예. 너는 내가 재혼이라고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모를까봐 그래? 저번에도 그렇고 너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다. 너 좀 배웠다고 시어머니를 밥으로 보는 거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상견례 날 화장실에 그때처럼 또 저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시는 새 어머님을 보며 저는 앞으로 펼쳐질 시집생활이 꽤나 고단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먼저 잘 지내보려 노력이라도 하면 괜한 트집 잡는 건 줄지 않을까 싶어 새어머님 말을 잘 듣기로 했죠. 그런데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내내 하다 보니 그게 아주 당연한 줄 아셨던 거죠. 주희야? 그런데 너는 회사를 언제 그만뒀니? 결혼하고 어머님 투병 도와드리려고 그만뒀어요. 남편이랑 상의 끝에요. 그래? 그럼 벌써 퇴직한 지 한 1년 넘은 건데 내가 저번에 그이한테 들으니 너희 시아버지는 한 번도 아침상을 받아본 적 없다고 하던데 맞니? 아침상이요? 저희가 아버님이랑 따로 살다 보니 생각을 못했네요. 아침상 해서 드릴까요? 그래도 네가 눈치는 빠르구나. 명색이 맏며느리가 되어서 시부모님 아침상 정도는 차려봐야지. 예전이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 편하게 너네 집에서 쉬겠어? 우리가 명준이보다 일찍 일어나니까 남편 보내기 전에 먼저 와서 밥상 차려놓고 가라. 알겠지? 같이 모시고 사는 거라면 아침상 올리는 게 뭐가 힘들까요?
그런데 같이 살지도 않는 며느리더러 아침상 차리라 하시는 걸 들으니 새어머니가 그냥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시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지척에 있다고는 하지만 새벽 대바람부터 집을 나와 밥상을 차려야 한다니 서럽고 억울하기만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님이 출근하시고 나면 시댁의 모든 집안일은 제가 해야 했고, 젊은 새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예쁨받아야 한다며 피부 테라피, 네일, 마사지까지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고 오셨죠.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이 친구들이라도 데리고 오시면 전 얼마 나이차도 나지 않는 새어머님이 친구들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쓰면서 그 집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이모뻘도 아니고 잘하면 언니뻘 될 만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그리고 꼭 새어머님은 일부러 제가 있을 때 일부러 데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 팔자다 싶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어머니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뭐가 불만인지 언제부터 저와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을 출근 보낸 뒤 시댁에 가서 나머지 자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어머님은 제가 편해지셨는지 안 그래도 일한다고 정신없는 제 옆으로 와서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통은 시시한 잡담들과 관심도 없는 뒷담화였지만 비위도 맞춰야 해서 맞장구를 치긴 했죠. 그런데 그날은